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WN스타 자문단 정주용 세무사입니다. 8월의 생활세금과 법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7월 27일에 2023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죠. 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우리가 좀 기대를 했던 내용들은 조금 반영되지 않은 좀 일부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1년, 2년에 단기 양도시에 고율세율 적용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이번에 개정으로 좀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빠져가지고 조금 아쉽게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받는 사람 기준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한 내용이 한참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좀 반영되지 않아서 기대했던 몇 가지가 좀 빠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이 됐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여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할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혼인을 이유로 증여를 할 때는 이 5천만 원 외에 1억 원을 추가로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직계존속이 증여자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여 한도는 1억 원입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일 이전 2년, 이후 2년, 총 4년간에 걸쳐서 증여를 했을 때 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제를 받은 이후에 혼인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사유가 발생한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걸로 보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혼인 전에 증여를 받았다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하고 나서 증여를 받았는데 혼인 무효가 된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는 면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자 상당하게 부과가 될 텐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시행령에서 규정을 할 거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시행령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증여를 받으시면 안 되고요. 내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를 받아야 되고 그러나 혼인은 혼인하고 2년 안에 증여를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혼인은 지금 혼인이 돼 있는 사람들도 증여만 내년에 받는다면 혼인 이후 2년 안에 증여받는 것들은 다 1억 5천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좀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최대 600억까지 한도로 10억 원 공제 후에 10%나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적용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금액이 60억 이하는 10%, 60억 초과분은 20% 세율을 매겨서 가업승계가 순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증여세 과세 특례를 두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60억이 아닌 300억 이하는 10% 구간을 늘려줬고요. 그다음 300억 초과분이 20% 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부연납도 5년이었으나 가업 상속 공제와 맞춰서 이 5년이 20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 과세 특례뿐만 아니라 우리 가업 상속 공제까지 사후 관리가 이제 5년간 이루어졌는데 그때 사후 관리 중에서 우리 표준산업 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을 허용을 해줬었는데 중분류가 아닌 대분류 안에서 업종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중분류끼리는 변경이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대분류 안에 중분류끼리도 그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도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의 개념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만 돼 있다 보니까 납세자가 생각하는 주택과
과세관청이 생각하는 주택의 차이로 인해서 납세자가 이제 주택으로 봐서 12억까지 비과세, 그리고 12억 초과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년에 2%가 아닌 8%씩 해서 최대 10년 이상 80%를 적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과세를 다시 하게 되고, 그래서 납세 비용이나 그리고 가산세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돼서 이 주택의 개념을 소득세법에 명확히 좀 넣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게 이제 주택법상 정의 규정을 활용을 해서 주택의 시설 구조상 특성을 소득세법 주택 정의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된 건데요. 그 내용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이 주택이라는 겁니다. 출입구와 취사시설, 욕실 등이 각 세대별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24년 1월 2일 이후 양도분부터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도 세무서에서 예규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된 내용을 주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들한테도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명확화한다는 개념이지, 이걸로 인해서 주택의 개념이 바뀌어서 세금이 24년부터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주택을 용도 변경할 때 계산 방법도 좀 합리화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주택을 용도 변경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도 기산일이 중요하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기산일도 매우 중요한데, 기존의 세법은 비과세 보유기간도 취득일,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도 취득일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납세자 기준에서는 양도 차익이 큰 근린생활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 양도 직전에 세부담이 크니까 주택으로 바로 변경을 하자마자 양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와 장특공을 해줘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납세자가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산 방법을 명확하게 법령에 집어넣은 거죠. 예를 들면은 근린생활로 용도를 가지고 있다가 양도 차익이 크니까 양도하기 직전에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주택을 양도하는 거니까 비과세도 해주고 장특공도 최대 80%까지 해줘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 이제 세법 개정에 명확히 들어가는 거는 용도 변경일이 기산일이다.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10년 이상 최대 80%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기산일을 용도 변경일로 보겠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2년이 안 됐다라고 하면 비과세도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보유기간이 3년도 안 됐고 거주 2년도 안 됐기 때문에 장특공 80%도 받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비과세와 장특공의 기산일을 명확하게 주택의 용도 변경일로 변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조금 예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을 팔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기본적으로 1년에 2%, 15년 이상일 때는 최대 30%는 기본적으로 표 1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면서도 주택일 경우에는 추가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유와 거주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1년에 8%씩 최대 80%를 혜택을 주면서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이후에 2년이 안 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 30년 보유한 이 기본적인 건물에 대한 장특공을 당연히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 즉 30년에 대한 1년에 2%씩 최대 30%까지랑 용도 변경일로부터 이 기간 동안에 이 공제율, 8% 공제율 받은 둘 중에 큰 걸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가 조금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조특법상 양도세 감면의 한도가 1과세기간에 1억이고요. 5과세기간 합쳐서 2억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필한 토지, 분할된 토지죠. 토지 지분의 일부를 나눠서 양도를 했다. 그리고 요 나눠서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와 나머지 지분을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똑같이 양도를 하게 되면
아, 이거는 그냥 감면을 인위적으로 2번 받으려고 쪼갠 거다. 그래서 그 2년이 되는 그 해의 말일까지 동일인이나 배우자에게 나머지를 팔게 되면 감면은 한 과세 기간에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2억이 아닌 1억으로 감면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우리 배당 가산율이라는 거를 배당소득에서 더해주는데, 우리가 이제 그로스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법인이 100이라는 수익을 얻었고요. 그러면 법인세 9%를 내면 91에 대한 배당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배당을 가져가면 소득세율이 40%라고 가정했을 때 36의 소득세로 내게 되면 총 세금은 9원과 36원을 합친 45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 주주이기 때문에 원래 법인이 100을 벌었다면 개인은 40%만 소득세를 내서 총 세금은 40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인세를 내면서 소득세를 또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 때문에 45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요 계산 방법이 원래는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91을 다시 법인세 안 낸 금액으로 돌려서 100으로 가정하고 이중과세 하지 않게 원래대로 한번 계산해보자 라고 해서 여기서 9원을 더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 배당소득에서는 10% 9원을 가산하게 되면 100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산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 법인에서 9원 낸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9원도 내고 40원도 내면 오히려 45원보다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법인이 냈던 세금은 배당세액 공제라는 항목으로 9원을 다시 빼주게 됩니다. 소득세는 총 31원이 돼서 법인세 9원 이미 냈고요. 소득세 31원 내서 최종 세금은 40원만 내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로스업은 배당액, 우리가 배당받은 소득에서 가산을 하지만 이 가산은 혜택을 주기 위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해주는 거다라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법인세율이 10%일 때는 가산율이 11%지만 법인세가 9%로 낮아졌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가산율은 이제는 10%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해서 개정된 내용은 그런 이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액 기부에 대한 공제율도 좀 올라가게 됐는데요. 우리 기부를 하게 되면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 초과는 30%인데 이 3,000만 원 초과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0%를 더해줘서 40%, 내년 1년간 기부하는 분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율도 올라갔는데요.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서 오래 사용하는 거는 10% 더 상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서 올해 1년분 쓰는 거에 대해서도 10% 더 상향해서 공제를 해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를 했는데요. 우리가 사적연금인 경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즉 IRP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입할 때는 12% 또는 금액에 따라서 15%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나중에 수령할 때는 3에서 5%로 저율로 세율을 매기고 수령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요.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때 이 저율로 분리과세 할 수 있고요. 만약 1,200만 원 초과해서 수령을 하게 되면 이제 종합과세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1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준이 연간 1,500만 원으로 이제 올라가게 돼서 1,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이 저율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 금융세제에 대한 개정 부분인데요.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어떤 저축 지원하는 상품에 가입할 때 사실 소득 요건이 있거든요. 조특법상 이런 상품들에 가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없거나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하거든요. 그런데 육아휴직급여도 사실은 비과세지만 이거는 근로의 연속이라고 보고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이때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소득 상한 요건이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상품들,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7,500만 원 이하 가입할 수 있는 이렇게 상품들이 있는데
원래 이 기준들은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직전 연도 소득은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고 그리고 7월 달에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서류를 떼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1월부터 7월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우선 가입을 하고 그 다음 소득을 7월 달에 파악한 이후에 요건이 안 맞으면 비과세 혜택을 또 배제하고 있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1월부터 7월 중에 가입할 때는 직전 연도가 아닌 전전 연도 소득도 허용을 해주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소득 공제를 확대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상환 기간과 그리고 뭐 상환 어떤 방식 그리고 금리의 형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원래는 300에서 1,8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다가 600에서 2,000만 원까지 공제의 대상이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었다라고 하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금융상품의 세제 혜택 적용 기한도 연장됐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요게 가입하고 나서 3년 이내에 해제를 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돼 있거든요. 같은 범위 내에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액 전환을 가입하고 합계가 3년을 초과하게 되면 추징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익률이 낮은 펀드라면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을 해도 유지를 해주겠다, 추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올해 말까지였는데 내년 말로 연장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병 내일 준비적금 이자 소득 비과세도 적립액 월 40만 원을 한도로 이제 이자 소득 비과세를 해주고 있는데 요것도 26년 말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비과세도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인데요. 요것도 적용 기한을 25년 말까지 연장해 줬고요. 그리고 공모리츠 부동산 펀드 과세 특례도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환매 해지했을 때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배당소득 9% 분리과세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요것도 다른 공모리츠 부동산 펀드로 전액 전환 가입을 하게 되면 합계 3년 초과 시 추징을 제외하겠다라는 요 내용도 추가가 되면서 적용 기한도 26년 말로 연장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의 전반적인 주요 항목들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법은 어떻게 추진 예정이냐? 27일 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14일간 입법 예고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8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9월 1일 날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국회 통과가 되면 요 내용이 변경이 될지 추가가 될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좀 12월 달에 또 눈여겨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되는 내용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행령으로 다주택 중과를 계속 유예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이 시행령으로 연장이 될지 연장되지 않을지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핫이슈 생활세금과 법률 마치고요. 다음에 저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